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이어가지고 그 불송치 이의신청서에 뭐라고 썼는지 더 얘기를 해볼게. 이제 첫 번째 그 고소 사실은 강요 협박이었잖아. 그 다음에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내가 써놓은 거야. 이거 지금 위에 보면 불송치 사유를 먼저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를 하는 거야. 피해자는 수원 남부 경찰서에서 별건 스토킹 혐의로 조사받은, 이거 내 말한 거는 그 윗집에 스토킹, 그 윗집에 흥신소 직원으로 추정되는 여자가 살고 있으면서 소음을 계속 유발하고 벽두시 카메라로 우리 집 쳐보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포스트잇 붙였다고 했잖아, 2번. 그치? 그리고 거기다 신상 같은 거 적지 않았는데도 바로 경찰이 나를 피의자로 특정해가지고 연락이 와서는 나를 경찰에 출석시키고 그 장소에서 나를 납치했다 했잖아, 아빠가. 그러니까 아빠랑 그 경찰에 전화한 것도 이상하고 어쨌든 그 여자도 굉장히 수상한 여자라는 거야. 이때 조사받은 후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의자, 우리 아빠가 피해자가 정신질환이 있어 강제 입원시켰다라고 진술한 내용이 있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피해자의 정신과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강제 입원시켰고 선처를 부착하는 과정에서 현재 상태를 진술한 것에 불과할 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고의가 없어 불송치하였다 이렇게 했는데, 이는 사실과 완전히 다르다 이거야. 일단 별건 스토킹 혐의 조사 당시 저는 피의자와 연락하고 지내지 않았고, 피의자는 제가 이사했던 오피스텔 주소 역시 알지 못했어. 우리 아빠는 그때 내가 찾아왔다 하잖아, 나를. 이 납치 감금이 이루어지기 한 2, 3일 전에 우리 아빠가 집 앞으로 왔다고 했잖아. 그것도 주소를 알려준 게 아니야. 아빠가 유선 전화로 전화가 왔어. 너 잠깐 아빠랑 얘기 좀 해야겠다 이래가지고 내가 그러면은 집 주소를 알려준 게 아니라 그 오피스텔 앞에 있는 어떤 그 골목 쪽으로 오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아빠는 내가 어디 살고 있는지도 몰랐어.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 오피스텔 컴플렉스가 진짜 커가지고 막 동이 여러 개야. 엄청 큰 오피스텔이야. 그러니까 아빠가 어차피 와도 우리 집 주소 모를 거라 생각하니까 내가 일부러 그냥 어떤 특정 오피스텔 앞에 있는 어떤 가게나 골목으로 오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그날 처음 안 거야, 우리 아빠는 주소를. 연락을 안 하고 거의 3개월 연락 안 했으니까. 저는 피의자의 지속적인 언론 제보, 고소 중단에 대한 강요 때문에 연락을 끊은 상태였습니다. 이거 맞잖아. 그 다음에 그런데도 별건 담당 수원 남부경찰서 수사관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피의자의 전화번호를 수집한 후, 이거 내가 정보공개 청구 계속했는데 부존재하다고 나왔잖아. 이 사람이 주장했던 아빠 전화번호를 취득했다는 과정에 아빠 전화번호 없다니까? 그 공문서가 없어, 그런 공문서가. 그러고서는 근데 이 사람은 계속 어떻게 알았다 했는데 그거 다 정보공개 청구를 했어. 다 무존재. 아무 데도 없어. 아빠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 어떠한 정보가 없어. 공문서가 없어. 근데 계속 그런 식으로 거짓말 하는 거지. 피의자의 전화번호를 수집한 후 피의자에게 제 유선 전화번호를 알아내고 서로 간 지속적인 정보 공유를 한 사실을 제가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했으니까, 한마디로 아빠 번호 어떻게 알았는지도 모르겠고, 둘이 왜 연락하고 지내는지도 모르겠고, 왜 내가 경찰에 출석한 시간을 우리 아빠한테 알려줘서 그날 납치가 발생했는지도 모르겠다 이거야, 내 말은. 별건 수사관과 피의자와의 부적절한 정보 공유에 대해서는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고, 이거 결국에 고소로 간 거야. 결국에 고소까지 하게 된 거야. 유사 사건 감금 및 감금교사 고소건의 불송치 이의신청에서도 해당 수사관의 위법적 정보 수집 가능성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의견서를 여러 번 제출했잖아. 이거 내가 예전 영상에서 보여줬잖아. 계속 그거 해달라고 나랑 변호사랑 얘기를 한 거야. 근데도 안 한 거야. 검찰의 의도적인 수사 회피가 있어 결국 검찰 상대로도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민원만 제기한 거 검찰 상대로 나중에 고소도 진행하는데 이거랑 상관없이 일단 이런 상황들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막 민원 제기하고 감찰 요구하고 난리도 아니었어. 막 온갖 거 다 했어. 근데 계속 수사 기피하니까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언론 제보하고 유튜브 찍어 올리는데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리고 최근 해당 수사관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고소를 진행했으나 이에 대해서도 제 진술 조사는커녕 아무런 수사 없이 불송치 결정이 내려져 민원 제기 및 이의 신청 준비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수사관 있잖아. 이 수사관 정 씨에 대해서 우리 아빠랑 부적절하게 연락을 주고받고, 우리 아빠 연락처를 어디서 얻었는지 모르는 이 수사관 정 씨에 대해서 내가 고소를 따로 진행한 거야. 그치? 그러고서 나서 근데 나 진술 조사를 안 하고선 각하 결정한 거야. 아예. 그래가지고 민원 제기했고 이 신청도 했어 결국에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다시 또 재고소했어. 어떤 새로운 증거가 발견돼가지고. 그러니까 엉망진창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경찰이 거짓말하고 경찰이 뭔가 비위를 저지르니까 수사가 제대로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게다가 별건 스토킹 혐의는 무혐의 처리되어 기소되지 않았고,
이 그 위에 나왔던 그 포스트잇 붙인 거 있잖아. 그거에 대해서 무혐의 처리가 난 거야. 기소가 안 됐다는 거 한마디로. 그렇지. 뭐 스토킹으로 내가 막 그 여자를 맨날 쫓아가지고 괴롭힌 것도 아니고 포스트잇 2번 붙였고 그렇다고 내가 막 그 여자를 위협하거나 아니면 그 여자한테 막 그 여자가 싫다고 정확히 의사를 표현했는데 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쫓아다닌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무혐의 처리가 된 거야. 그게 무슨 스토킹이야. 그걸 스토킹으로 진정서 냈다는 거 자체가 그 여자가 미친년이지. 그 여자가 이상한 여자인 거야. 그 여자가 그 흥신소에 연루된 직원이거나 알바이기 때문에 더더욱 나한테 괴롭힘의 일종으로서 그런 식으로 행동했을 수 있다는 거야. 나를 고소를 제출했다, 나한테 고소장이나 아니면 진정서를 제출한 이유 자체가 괴롭힘의 일종일 수 있다는 거야. 내가 이미 막 고소랑 언론 제보하고 다니니까 다 그거에 대해서 직접 대응을 못 하잖아, 전현무가. 지가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그럼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나를 괴롭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쨌든 그 포스트 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했고 기소되지 않았고, 피의자는 제가 피의 고소인으로 조사받기 전 단계에서, 그러니까 내가 그때 조사받기 전이야. 근데 왜 수사관이랑 아빠랑 연락하고 지내냐 이거야. 그러고서 갑자기 진짜 웃기지 않아? 봐봐. 내가 그 수사관 정 씨한테 포스트잇 관련해서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연락받은 게 9월 10일인가 그래. 10일인가 11일인가 그래. 그러고 바로 경찰에 출석했는데 아빠랑 그 사이에 연락했다는 거야. 그러면은 아빠랑 연락해서 누구누구 씨가 내일 출석하기로 했으니까 봐봐. 9월 11일 날 내가 경찰에 전화 받고 12일 날 출석했어. 하루야, 하루. 그 하루 사이에도 아빠랑 수사관이랑 연락해가지고 아빠한테 내가 그날 조사받으러 온다는 걸 알려준 거야. 그리고 그날 아빠는 사서업체를 바로 동원해가지고 그 앞에 차대고 있었던 거야. 그게 엄청 이상한 상황 아니야? 경찰이랑 아빠랑 왜 이렇게 긴밀하게 연락을 해? 진짜 웃기는 거잖아. 무슨 조사가 한참 있다 이뤄졌고 그 사이에 아빠랑 전화한 것도 아니야. 그리고 뭔가 내가 조사를 받은 이후에 선처를 부탁하려고 아빠가 전화한 것도 아니야. 그 경찰한테. 맞잖아. 조사를 받기도 전에 아빠가 먼저 막 경찰하고 서로 얘기를 한 거야. 이 사건에 대해서. 진짜 웃긴 상황 아니야? 당사자인 내가, 피해자인 내가 경찰하고 먼저 얘기도 하기 전에 아빠랑 그 수사관이랑 왜 연락을 해? 그리고 아빠는 거기다가 정신병 있어서 태어나게 입원시킬 상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왜 해? 본인이 뭔데? 나랑 연락도 안 하고 지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되게 이상한 상황이라는 거야. 그래서 피의자는 제가 피고소인으로 조사받기 전 단계에서 9월 12일 전에 별건의 수사관과 연락한 것으로, 그 수사관 정 씨랑 연락하고 지낸 거로 선처를 부탁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야. 지금 위에서 지금 불송치 사유에서는 선처를 부탁하려고 그랬다 막 이런 식으로 써놨는데 선처를 부탁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야. 아직 혐의 처리가 됐는지 무혐의 처리가 날지 기소도 안 된 상황이고 아무 상황이 아니야. 근데 거기서 무슨 선처를 부탁해?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선처를 왜 부탁해? 그렇잖아. 선처를 부탁한다는 거는 기소가 됐을 때의 얘기인 거야. 기소가 되지도 않았고 아예 조사도 안 받았어 아예. 근데 무슨 선처를 부탁해. 그러니까 아예 말도 안 되는 소리 써놓은 거야. 즉 피의자는 제가 연루된 별건 스토킹 혐의에 대해 수사관과 정보를 공유하거나 선처를 구할 어떠한 자격도 이유도 없는 상황이었다 이거야. 맞잖아. 내가 조사 먼저 받고 기소가 됐어. 그러면 선처해달라고 얘기하거나 할 수 있는 거지. 그것도 아니잖아 지금. 근데 무슨 선처를 부탁하고 아빠가 왜 연락해 그 사람이랑. 아무런 의학적 근거도 없이 타인을 정신질환자라고 단정하거나 유포하는 것은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반복적이고 집요하다면 스토킹 범죄 처벌에 대한 법률 위반이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피의자가 수사관에게 제출한 입퇴한 확인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 정식 진단서가 아니므로 피의자는 아무런 의학적 근거도 없이 자의적 판단으로 저를 정신질환자로 단정하고, 이거 봐, 내가 얘기한 그거야. 내가 예전부터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정식 진단서, 진료 내용 아무것도 없어. 아빠한테. 근데 아빠가 날 뭔데 정신질환자로 날 몰아가지고 경찰한테 얘기하고 병원에 집어넣고 하냐는 거야. 아빠 행동 굉장히 이상하다는 거야. 어쨌든 아무런 의학적 근거도 자의적 판단으로 저를 정신질환자로 단정하고 정신병원에 강제 감금한 것뿐만 아니라 허위 사실을 수사기관에 지속적으로 유포했다는 점에서 제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는 피의자가 지속적으로 저를 정신질환자로 몰아가는 상황에 대해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표한 문자 내용을 첨부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난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겠다 이렇게 해놨고, 이 이후에 아빠가 연락을 직접 한 적이 없어 나한테.
이게 내가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문자 보내면 스토킹 고소하겠습니다라고 되게 공식적으로 얘기했어. 아빠한테 존댓말로 이런 식으로 계속 문자 보내시면 저는 스토킹을 고소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낸 거야. 그러고서는 아빠가 나한테 직접 연락한 적 없는 거야. 엄마만 연락하고 엄마가 뭐 아빠 얘기할 게 있으면 뭐 나한테 물어보고 이런 식이지 한 번도 아빠가 그 이후로는 연락 안 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뭔가 거절 의사를 아주 명확히 표시한 거야. 또한 해당 대화 이후 피해자 우편으로 보내. 이것도 진짜 웃긴 거야. 내가 변호사한테 그랬어. 이 문자로 다 그렇게 보냈더니만 이제 우편으로 한 번 왔어. 한 번. 내가 스토킹 당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 인정한 편지가 왔어, 나한테. 약간 스토킹 당해서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빨리 병원 가서 좀 처방을 받던지 해라. 이렇게 온 거야. 그거는 내가 스토킹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거잖아. 그전에는 막 정신질환자라 망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그 편지에서는 그렇게 쓴 거야. 근데 그 우편으로 온 것에 대해서 내가 변호사한테 얘기했다. 그러니까 문자 보냈을 때 내가 앞으로 나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썼잖아. 근데 그러고서 우편으로 왔잖아. 그래서 내가 그걸 변호사한테 물어봤어. 이거 스토킹으로 고소할 수 있냐 그랬더니만 그거 안 된대. 문자로 왔던 내용에서 다시 문자로 나한테 뭔가 오면은 그거는 고소가 된대. 근데 우편으로 왔다는 거는 그 문자에 대해서 문자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제 더 이상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우편은 조금 애매하다는 거야, 그게. 왜냐면 우편은 반드시 그 사람이 받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야. 그게 뭔가 등기로 보냈어도 어쨌든 내가 확인했다는 그런 뭐라 그러지? 반드시 확인할 거라는 가정하에 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다는 이런 뭔가 불확실성이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문자 내용을 계속 보내는 거에 대해서 스토킹 고소하겠다고 했을 때 문자는 더 이상 안 보내고 우편으로 보냈을 때는 그거는 스토킹 고소하기 되게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이것도 머리를 쓴 거라는 거야. 우리 변호사 말로는 이건 아빠가 머리를 쓴 거라는 거야. 문자로는 더 이상 얘기 안 하지만 우편으로 얘기했다는 게 머리 쓴 거다. 그래서 이거 고소는 못 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어. 어쨌든 그래서 이것도 자료로 냈고 피의자는 제가 정신질환자라는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제 진술의 신빙성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맞잖아. 이거는 전현무도 똑같은 짓 하는 거야. 전현무가 먼저 우리 오빠한테 내가 조현병 있는 것 같다고 부모한테 얘기해라 이런 식으로 하거든. 조현병이란 소리가 아빠한테 처음 나온 게 오빠를 통해서 나온 거잖아. 그걸 누가 얘기했겠어. 그 조현병이라는 병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병이라니까.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막 하는 게 조현병이야. 근데 그 말을 오빠가 아빠한테 전했고 아빠가 나한테 그걸 전달하면서 오빠가 너가 조현병 있는 것 같은 게 치료받으라고 했다. 이렇게 했다니까? 그 소리 누가 들었겠어. 오빠가 누구한테 들었겠어. 전현무한테 들었겠지. 전현무가 댓글로 계속 조현병이라는 거 달고 있잖아. 지금 내 영상에도 그렇고 계속 그렇다니까. 내 폭로그 이런데 조현병이란 말이 너무 많이 달려. 그냥 망상이 아니야. 망상 장애랑 조현병이 또 다른 거란 말이야. 망상이 있으시네요. 이렇게 쓰는 거랑 조현병 있으시네요랑은 다르다니까? 조현병 있는 사람 이렇게 글 못 써. 이렇게 논리적으로 글을 못 써. 조현병 있는 사람은. 어쨌든 간에 오빠가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이상한 허위사실 유포한 거에 대해서 명예훼손 고소했는데 따로 그거는 뭐 나중에 얘기하고 어쨌든 간에 이는 피해자가 제 친오빠 회사 운영을 위하는 그리고 자신의 법적 처벌 가능성을 피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정신질환자라는 피해자의 허위사실 유포는 수사기관이 저를 불신하게 만들고 현실을 왜곡하여 자기 정당화하려는 피해자의 심리적 방어 전략일 뿐입니다. 이렇게 쓴 거야. 그다음 세 번째 업무방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 불송치 사유에서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일컫는 것으로 설사 피해자의 강제 입원 조치로 인해 피해자가 고려대학교 면접에 참여하지 못했더라도 이는 단순 구직 활동이라 일회성에 그쳐 업무로 볼 수 없을 뿐더러 더욱이 피해자는 피해자의 면접 예정 사실도 알지 못하여 업무방해 고의조차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해자의 혐의 입증할 증거 없어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 불송치하였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거야. 저는 2024년 6월 30일까지 미국 대학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계약이 끝난 2024년 7월부터는 한국에서 구직 연구 활동 중이었습니다. 이건 뭐 사실이니까. 구직 중이라는 사실은 피해자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2024년 6월 피해자와의 통화 중 구직과 연구 활동에 대해 언급하며 제 업무를 방해하지 말라고 경고한 대화 내용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실제로 아빠가 그렇게 했어. 이때 무슨 폭로그 올린 것 때문에 아빠가 연락 와서 폭로그를 빨리 내려라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 하면서 오빠가 동문회 사람들이랑 연락하고 지낸다는 얘기를 아빠가 했단 말이야 이날. 그래서 내가 오빠가 뭔데 동문회 사람들이랑 연락하고 지내냐고, 오빠랑 그 사람들이랑 왜 연락하고 왜 알게 됐냐고 이런 걸 내가 막 따지면서 물어보면서 나 그때 중앙대 그 총장 면접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어. 나 지금 중앙대 학과 면접이랑 총장 면접 준비하고 있는데 아빠 이런 식으로 전화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 내가 면접 준비 제대로 하겠냐고 막 엄청 짜증을 냈어. 그때 아빠가 알겠다고 전화를 바로 끊었거든.
그런 거 얘기한 거에 대한 녹음 내용이 있어. 그래서 그것도 녹취록으로 이제 제출을 한 거야, 그때. 그리고 사설업체에 의해 납치당하던 승합차 안에서 저는 피의자에게 이하여대와 고려대 지원 사실에 대해 알렸습니다. 즉, 피의자는 제 구직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납치 감금이 발생한 시점 즈음 대학에 직위가 없었을 뿐 이게 9월이었으니까 그때 한 3개월 사이였는데 어제 그 사이에 중앙대 면접도 받고 뭐 그다음에 다른 학교 지원하고 있었고 그랬단 말이야. 그리고 연구도 하고 있었고 지속적으로 연구 활동 중이었습니다. 연구자에게 있어 논문 작성은 수사관이 언급한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입니다. 전임교원 지원을 위해서는 연구 논문 출판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구직의 일환으로서 또한 사회생활상 연구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는 계속 논문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논문 쓰고 있었다니까? 이거를 그냥 뭐 구직 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 논문도 계속 쓰고 있었어. 저는 미국 대학 계약이 끝난 상태였던 2024년 7월 이후 현재까지 이게 이제 작년 뭐지? 10월쯤 냈다고 했잖아, 이거를. 11월? 뭐 이쯤 했나? 그 11월 했다. 그때까지 현재 두 건의 SSCI 논문을 출판했습니다. 이거를 논문 실제로 내가 출판한 거를 여기다가 첨부한 거야. 논문 작성과 출판에 걸리는 시간은 최소 1, 2년이야. 보통 2년 정도라고 잡아. 하나당 2년이라고 보면 돼. 뭐 R&R이라고 뭐 리비전 오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다 따지면 2년 정도 되는데 감금 직전 저는 두 논문 모두 작성 중이었으나 정신병원에 감금된 1개월 동안 1개월의 기간 동안에는 저는 논문을 작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즉 피의자의 감금 행위는 전임교원 면접 기회 박탈로 인한 경력 단절뿐만 아니라 업무 단절을 초래했습니다. 피해자의 범죄 행위는 단순 구직 활동 1회에 방해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구직, 감금 기간 동안 포스팅된 이화여대와 고려대 이외의 다른 직장 지원 기회 박탈뿐만 아니라 이거 봐봐. 여기만 지원한 게 아니잖아. 다른 데도 지원할 수 있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때 분명히 다른 직장이나 뭐 학교들도 지원하라고 올라왔을 수 있잖아. 구직 그런 뭐 사이트 같은데. 그런 거 내가 못 지원한 거잖아, 결국에는. 이런 거 기회 박탈뿐만 아니라 제 연구자로서의 논문 작성, 연구 업무 역시 방해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의자는 제 구직 연구 활동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고 단지 제 친오빠의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저를 감금하여 제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면접에 가지 못하는 사실뿐만 아니라 연구 활동을 방해받은 사실에 대해서도 줄땡땡 수사관 이후에 갑자기 수사관이 봉씨로 바뀌었다 그랬잖아. 이 사람한테 줄땡땡 수사관한테 진술했다. 이 여자 수사관이 다 들었어. 그리고 교무팀에 전화도 했다고 했잖아. 이 여자가. 따라서 수사관의 불송치 결정은 부당합니다. 이렇게 쓴 거야. 저 증거 자료로서 이제 이걸 내고 그다음에 뭐 수사 제대로 다시 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의신청서 낸 건데 참고자료 보면 봉땡땡 수사관의 수사상 문제점에 대한 민원 넣었던 거 이 참고자료 넣고 강땡땡 그 전문의가 발급한 진단서 내가 스토킹으로 인해 불안과 스트레스가 높아진 상태다 분노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거 그거 내고 피해자가 고소인의 선택을 강요하는 문자 나한테 언론 제보 그만해라 폭로 그만해라 고소 그만해라 이런 내용 썼던 거 그 문자 넣고 최근 인터넷에 올린 전현무 스토킹 폭로글 이것도 삭제되지 않았고 이때 뭐 8월에 올렸던 글이 11월까지 계속 남아 있었고 그때 뭐 한 조회수가 10,000 넘었을 때였어. 그래서 그거 가지고도 삭제되지 않고 명예훼손 당한 적 없다. 그래서 그거 내가 폭로글을 막 여기저기 뿌리고 다니고 홍보하고 다니고 전현무 뭐 인스타에도 다 막 거기다 댓글 달고 다녔다니까. 그 전현무가 왜 나를 명예훼손을 고소 안 했냐 이거야. 네이트판에 있는 그 아이디 가지고 고소하면 되잖아. 그리고 삭제시켜야지. 근데 안 했다니까. 그래서 32,000까지 간 거야 결국에는. 별건 수사관의 위법적 개인정보 수집 관련 수사 회피 정황 있는 검찰 관련 민원. 이것도 이제 그 수사관 정씨. 우리 아빠랑 연락했다는 그 수사관 정씨에 대해서 이제 개인정보 수집 관련해서 고소했는데 검찰이 제대로 수사 안 한 거, 그 다음에 경찰이 수사 제대로 안 한 거, 이거 민원 넣고 다시 막 불성치 이의신청하고 난리도 아니었어. 그런 거 다 내용 들어가 있었고 피해자가 고소인을 나를 정신질환으로 몰아가는 상황에 대해 스토킹 고소 가능성 시사한 문자 그만하라고 아빠한테 그게 약간 의도적으로 우리 아빠가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야 나는. 왜냐면 본인이 나를 진짜 정신병자로 믿었다고 보이게 하고 싶은 것 같더라고 내가 보기에는. 그래야지 자기가 이런 거 강요 협박이나 납치 감금으로 처벌을 안 받을 거 아니야. 나를 정신질환자로 진짜로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한 거다라고 보여주려는 증거처럼 계속 문자를 보내는 느낌이었어 솔직히. 이후에도 계속 문자가 왔으니까 납치 감금이 발생한 그 시점 말고도 이후에도 계속 그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니까 내가 보기에는 아 이거는 자기가 나를 진짜로 그렇게 정신병자라고 믿었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싶어서 증거를 남기는 행동으로 보인 거야. 그 다음에 피의자가 고소인이 스토킹 당하고 있다는 사실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편지. 우편으로 왔던 거에는 스토킹 당하고 있으니까 힘들면 불안이랑 뭐
스트레스 이런 걸로 힘들면 정신 건강의학과 가봐라 이런 식으로 써놨다니까 우편으로. 진짜 웃긴 거지. 문자로는 막 계속 내가 정신병자의 망상이란 식으로 막 약간 몰아가듯이 하다가 그러니까 이것도 몰아가는 그 상황도 내가 얘기했잖아. 고소 이후라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증거 남기는 상황이었던 거지 내가 보기에는. 그리고 피해자에게 구직 중임을 알린 총화 내용 녹취록. 이거는 뭐 녹음 내용도 있는데 녹음 파일은 안 내고 녹취록으로 낸 거야. 아빠한테 내가 지금 중앙대 면접 준비 중인데 아빠가 피해주면 이런 식으로 자꾸 행동하면 내가 그때 낼 수 그러니까 이거 면접 준비 제대로 하겠냐 막 따지는 그런 내용이었어. 그다음에 최근 출판한 SSCI 논문 2편. 이것도 뭐 냈는데 이후에도 한 건 더 출판했고 이 스토킹 상황 당시에 그리고 한 건 내가 얘기했잖아. 하나는 지금 최근에 아레나 세 번째 아레나 해가지고는 거의 출판 바로 전 단계인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낸 거야. 11월 4일 날.